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18조 7천억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슬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대형 원전 사업 계약을 따낸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경제 불황으로 특정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며 소소한 삶을 추구한 청년들에게 붙여졌던 신조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프리터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30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프리터족 언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45% 뛰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고 2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100만 명 청약설이 나오는 서울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이 시작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주택 청약 신청 시간인 9시가 됨과 동시에 청약홈에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이던 우리 시장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이야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1차적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낙폭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오히려 낙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일 1.42%, 2630포인트를 하회했지만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2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동구간에서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섹터인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적지 않게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 배제하고 지금은 방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역시나 눈에 보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 넥스원의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주에 대한 이야기와 올해 실적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이 관련된 기업과 섹터 자체의 훈풍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대외 변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점, 미증시의 흐름이 견고하게 잘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1차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움직임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 제약 바이오 쪽, 이쪽에서 기회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저는 시장은 결국 다시 한번 턴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기준 270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우리가 열어두고 시장에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양대에서 지금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맞아요. 저 PBR 관련주들이 우리가 정책 발표에서 기존에 두 가지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그 주주 친화 정책, 이 친화 정책 중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을 때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해주는지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6월에 다뤄질 상법 개정안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서 다루는지 여부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모두 다뤄지지는 않은 모습들이고요. 다만 그 하나의 여지를 남겨둔 게 5월에 그 밸류업 2차와 관련된 부분을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좀 이와 연결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쪽을 공통적으로 한번 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 PBR 관련주 중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가깝게 배당 기산일 같은 경우가 도래하는 업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종은 은행이 이제 2월 말 같은 경우 계속 좀 도래를 하는 시기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3월 말에 도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가 복원력이 빠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아차 기준으로는 한 PBR 1.2배, 그다음에 현대차 기준으로는 PBR 0.8배 같은 경우가 주가의 상단으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반면에 그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간다라고 기준을 발표한 기업들은 주가는 강해요. 금융주 중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10배까지는 우리가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하겠다라는 점을 공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 한 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10% 정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정도인데 현금 흐름으로 가능한 배당 부분이 한 2조 원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배당으로 한다라는 면이 아니라 주주 친화 정책 측면을 가용할 수 있는 실제 현금 자산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 PBR 관련해서는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명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쪽이 좀 오늘은 살아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선제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PBR주들은 지금은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와 보면 시가총액 4위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오늘 또 20%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한 7조 5천억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8조 3천억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발표된 내용, 로열티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기본으로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안착할 수 있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보유에 대한 관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은 두 갈래로 흘러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장주의 바톤을 이어받겠죠. 수급 같은 경우. 그 부분은 IT 쪽, 후공정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쪽이 이 부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관련해서 4분기 실적이 기저 효과가 있든 아니면 1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든 실적 기반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오늘 시장을 좀 두 갈래로 갈라져서 바라보자고 전해주셨고요.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은 만큼 시장에서는 오늘 당장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든 기아든 기타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수준의 주가 상승률이 그것도 매우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주가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이제 그 이벤트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그 많은 부분을 다 반납을 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 누군가는 배당을 조금 더, 또 누군가는 자사주 소각을, 또 누군가는 조금 더
장부 가치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회계적인 자료를 내어놓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조금 더 주주를 위한 환원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한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 수준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고점과 저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자리를 저는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장이라고 하는 변수와 관련된 기업들 또 섹터 그 많은 것들의 변수에 의해서 주가는 결정되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예전에 올랐던 그 많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상대적으로 미국이든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주주 환원책이 많이 낮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재미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주라고 하는 특정 집단보다는 오너 일가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에 대한 주주 환원책이 조금 미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거죠. 결국 지금 보이는 이런 주주 환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조금 더 높은 시가 배당률을 보이면서 우리 모두 개인 투자자들 모두를 위한 한 가지 정책의 시발점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라고 하는 측면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 수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 오늘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건설 기계 섹터입니다. 1부를 진행할 때도 그랬고 2부 지금 시점에서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우선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점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데이터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시기 때 반영되는 그 데이터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지표를 대입해 봤을 때는 우선은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중국 데이터 같은 경우는 3월 양해 기점으로 우리가 또 한 번 더 속을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캐터필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좋았어요.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 상황 안에서 시장이 수급이 건설기계 쪽으로 들어가지 않다가 실적을 열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데이터에 반응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건설기계와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나빠질 게 없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겠고 특히 미국향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 같은 경우 연결성도 강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실현되지 않은 모멘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된 재건 이런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 함께 더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전망 전해주셨고요. PB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의 생산과 렌트가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설기계의 전방 산업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건설업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설업 사실상 땡땡 건설을 비롯한 현대건설이 되든 대우건설이 되든 하고 있는 토목이나 건축 이 모든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쉽게 지금은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리 좋지 않고 PF에 관련된 부실과 리스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토목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와 여기에 대한 진행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이제 사실상 총선은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무언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건설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건설 기계업 또한 국내에서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서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얼마만큼 이루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통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이라고 하는 거. 중국이 만약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GDP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겠죠.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민간 소비라든지 민간 투자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것은 국내에 있는 건설 기계업에 속한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휴전 이야기가 매우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다시 재건 관련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소폭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것은 두산 바켓이나 HD 현대인프라코어와 같은 건설 기계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에 있는 이 내생 변수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토대로 결정을 낼 수가 있지만 밖에 있는 이런 외생 변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가는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 관련주들 바닥권을 충분히 확인을 해본 후에 투자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3월이 오게 되는데 꽃피는 3월이 오게 되면 또 외식도 화랑을 띨 것 같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이제 외식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재미난 데이터를 제가 조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런 데이터는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식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건 CJ 프레시웨이. 그래서 제가 CJ 프레시웨이를 조금 전에 간단하게 최근 10년 동안 월별 데이터 3월 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10번 중에 7번이 하락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외식 관련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3월에 주가가 오르기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반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날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밖을 나갑니다. 네.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면서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요. 소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 폭이 가장 큰 시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월이면은 정말 좋은 날, 그러니까 그런 월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7월, 8월 흔히 말하는 성수기 때 큰 폭으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가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쇼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가 지금 시점에서 또 관련된 이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당장 3월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적이 개선이 되면 그걸 반영해서 이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 그건 나쁜 전략은 아닐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3월에 성수기가 도래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가레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관련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6G 생태계를 주도하는 곳에 맞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주가의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우리가 5G라든지 6G 관련해서 장비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될 때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개별주 요소로 많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레퍼런스를 보면 2020년 말에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5G 기지국용 안테나 필터 모듈을 공급한 이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G 업종들의 실적 추이까지 한번 같이 놓고 보면 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주기 같은 경우가 한번 그 시설 투자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 실적은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부침이 심합니다. 과거에 그 5G 투자가 단행되었을 때 스케줄을 놓고 보더라도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2017년 같은 경우에
이때가 이제 4G에서 5G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도 한 52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실제 그 돈이 되는 제품을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5G에서 6G로 넘어가기 이전에 오픈랜 이 부분이 강조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픈랜이라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랑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동일해서만 호환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오픈랜 컨소시엄에 들어간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레이는 개별주 정도의 이슈만 있을 수 있겠고요. 실제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뭐 솔리드라든지 HFR 이런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오픈랜, 6G 이런 군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솔리드라든지 HFR을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가레인 같은 경우 오픈랜 관심 확대 속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추가적으로 볼 종목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PB님께서 방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장에서도 지금 8%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산 수출이 해외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종목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일봉입니다. 오늘 움직임이 반영이 된 건데 이 오늘 움직임을 우선은 배제한다 하더라도 며칠 전에 전 고점을 이제 이렇게 뚝 뚫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에어로스뿐만이 아니고요. 현 정부가 들어섰던 그 시점 2022년 대략 5월 정도 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월봉은 이 노란색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대략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수주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현 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기업이 나서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앞장서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산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원전이고요. 또 하나가 방산입니다. 그리고 이 방산을 기업으로 한 세일즈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를 포함해서 4개 국가만이 수출 대상국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12개까지 늘었습니다. 판매를 시작을 했던 제품군 또한 기존 12개에서 이제 16개로 늘어났습니다.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과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재구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방산주의 전반적인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고스란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대략 8%.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 그대로 불을 뿜고 있고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세일즈를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산주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매우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지금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방산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저커버그가 찾게 됩니다. 이 안에서 조주환 LG전자 사장과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LG전자와 어떤 협력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XR 기기 같은 경우에 협력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새로운 기기 출시를 할 때 협력의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모멘텀이 실제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XR 기기의 개연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자체가 3조 9천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TV 부분, 그다음에 OLED 그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외에 매출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남 이후에 협력이 XR 기기로 나온다고 하면 베스트겠고요. 그 외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XR 기기 쪽에 한 협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를 살펴본다면 자이글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PB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우선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거기에 따른 이슈가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항상 있었습니다.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업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했을 때 그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그런 기업은 캠트로닉스라고 하는 기업도 예전에 있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이글도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선 2차 전지 쪽의 주가 흐름이 좋은가? 당연히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난해 상반기라든지 특히 6월 말쯤에 나왔으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랐겠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이글을 만약 오늘 시점에 들어갔다면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요. 이게 추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꽤나 어렵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동사의 주가가 지난 4월 이후로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이글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온 만큼 섹터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깊은 조정을 거친 후에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섹터 전반이 버블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버블에 대해서는 이제는 크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주가의 단기적인 저점은 나온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네. 주가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산업과 2차 전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가 감산이 단행되기 이전에 공급 과잉 때는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SK 하이닉스 실적 보면 계속 적자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역사적 PBR 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밸류에이션이 다뤄져 왔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의 케이스로 봐야 되고요. 지금은 주가가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왜냐라고 하면 우선은 두 가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 월별 데이터와 중국의 리튬 생산량 월별 데이터인데 기존에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 데이터를 추적해 온 바로는 이제는 전기차 생산량 같은 경우가 리튬의 생산량을 역전하는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상위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이제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고 이 상황 안에서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데 더해주면 좋은 것은 수주 부분이죠. 매출의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증대 요인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복원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볼륨의 증대예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추이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점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의 저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의 경우에는 주가의 저점이 나왔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3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원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변화가 있죠. 아까 그 내용에서 언급해 주신 부분처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불가리아 원전 2기의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되었다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놓고 원전주를 보자는 게 아니라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시장의 예상은 원전이 기본 3기가 포함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소형 모듈 원전까지 포함이 돼주면은 좋겠지만 우선은 예상은 한 4기 정도가 포함된다라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겠고 4월에 체코 부분에서 원전 수주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개별주들이 먼저 시세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주의 요소 기업과 함께 주기기, 보조기기 파트 사업을 영위하는 쪽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개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수주가 나오거나 원전이 부각될 때 좀 시세가 강하게 나는 특성이 있는 종목이 에너토크라든지 한신기계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신기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압축기 제조 업체고 우리나라의 공기압축기 시장의 1위 업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부분을 놓고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에 공기압축기를 납품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방식이 이제 기존의 방식보다 단가가 2배 더 높은 방식 같은 경우가 적용이 돼요. 그렇다 보니 매출까지 좀 더해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1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오늘 또 좀 변동성이 커져서 이렇게 주가 같은 경우가 되밀려 내려왔는데 2월 20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6,1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 이탈 가격이다 보니까 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한신기계를 짚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6,100원, 손절 라인은 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피비님의 종가 베팅할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영화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아주 약간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좋은 작품, 특히 천만 관객이 나올 만한 영화가 또 있었다는 거. 범죄도시 3라든지 서울의 봄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몇몇 기업들이 내어놓은 다양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묘라고 하는 작품이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 왔는데 200만 원 우선 넘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1,000만 관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많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지금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했는데 최근에는 손익분기점을 그래도 넘는 작품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영화 티켓이 여전히 비싸고 OTT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타 다른 변수에 의한 경쟁력이 조금씩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따라 영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 가면은 맨 처음에 나옵니다. 네. 익숙한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화 투자 그리고 배급, 컨텐츠의 공급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컨텐츠에 대한 기획 제작 매출이 40%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영화 투자와 관련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는 영화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3% 정도는 영화진흥기금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극장과 이런 투자사들이 반씩 보통 나누어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몇 작품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파묘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330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200만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가 넘어가면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 크진 않겠지만 소폭 올라가는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는 분명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특히 영화에 대한 배급과 제작을 하는 기업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관객을 끌어모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생각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그와 함께 범죄도시 3 손익분기점이 1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460만 명이었는데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 있다면 영화는 결국 또다시 한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 재원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쇼박스를 오늘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을 너무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묘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 쇼박스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대략 4,5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 고가선이 있는 3,8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쇼박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 라인 3,85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은 모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0.73%의 약세를 보이면서 2,648선에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지금은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으면서 866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60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679억 원, 개인의 경우에는 481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수급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275억 원을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857억 원을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최근 들어서 연일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말씀해주신 요인 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거래소는 전환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수급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랑 연결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매수 강도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매수 같은 경우가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저 PBR과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도 수급 같은 경우가 중단되는 모습은 안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우선은 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고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시장은 좀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는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 주체별로 수급 양상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근의 수급 주체들은 외국인은 순매수 같은 경우를 올해 이후에 이제 2월 초부터 계속 강했어요. 네. 저 PBR 관련주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21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일도 제외하고는 1,000억 이상의 매수를 해줬었습니다. 오늘은 매수 강도가 약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는 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월 기준으로 기관 주체 같은 경우는 기금이 순매수가 나타났고 나머지는 금융투자 주체의 차익 거래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기타 금융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가 나왔었고요. 3호 주체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2월 10일 이후로 가면서 좀 수급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의 매수 강도 같은 경우를 계속 관찰을 해보시고 프로그램 매수 중에서 동일한 업종 같은 경우가 들어올 때
그런 업종을 주시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의 매수 양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대단히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시초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 친구들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5% 수준의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약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잘 버텨주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 만약에 큰 충격이 있었다면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들은 던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폭 매수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단인 2,700포인트 내외를 계속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시장이 조금 괜찮다면 저는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이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2,700포인트 충분히 기대하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된 만큼 하락한 업종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저 PBR과 관련된 업종이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보험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증권업종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업종에서 3.76%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금융업종으로 3.3%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업종 역시도 2.84%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약보합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하락한 업종 순서대로 살펴본다면요. 운송업종이 2.09%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반 전기전자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2.05%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정보기기 업종에서 1.77%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견조하게 어느 정도는 마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한번 짜봐야 할 텐데 내일 시장에서는 APR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조원대 정도의 대여가 진입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을 하면서 받으신 분들도 좀 기다려지실 것 같고 아니신 분들도 기다려지실 것 같은데 일단 당일에 주가 변동성 어떻게 나타날 걸로 보십니까? 당일은 살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살 기회를 안 줄 것 같고 연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340억 정도인데 상승을 해서 상한가에 바로 가더라도 3조 이상이다 보니까 밸류의 부담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기는 당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APR이 상장하고 바로 뭐 이렇게 매수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대로 간다라고 하면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마지막으로 날 수는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가정용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로닉이라든지 아니면은 동국제약 이런 종목이 내일 오전까지는 시세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APR 같은 경우에 다음 날의 시세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우선은 APR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PR 내일과 더불어서 다음 날까지도 시세가 날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PR 상장 이후에 미용 의료기기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APR의 상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해졌는데 내일 APR의 주가가 말 그대로 상한가를 다 간다면 관련된 기업들, 당시에 이슈가 붙어서 움직였던 몇몇 기업들, 이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하이로닉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결국에는 한 번 더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결코 적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결국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훈풍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그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희석이 될 만한 요인은 없기 때문에 주가도 결국 잘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 내일 APR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초반에 크게 오른 이후로 주가가 밀려버리면 이슈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장 초반에 APL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혈안이 조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PR 내일 조금 지켜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6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책을 논의하기를 위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을 해줄지 그런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얼마를 간다 그런 부분보다는 기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한 34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한 14배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HBM에 지금 강조되는 후공정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3월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HBM 단의 3E와 관련된 그런 장비와 연계된 GPU 이제 차세대 GPU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그랬을 때 HBM 3E에서 4 같은 경우에 장비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까지는 상단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그거는 한 베스트 케이스다 보니까 지금 기점으로 한 3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반도체 지원 규모를 확인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PB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실상 반도체는 지금 시점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이 요인이 너무나 큽니다. 예를 들면 노광장비 ASML에서 시중에 공개하고 있는 이런 노광장비 한 대가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파운드리 기업들이 몇 개나 될 것인가? 그리 없습니다. 삼성전자, TSMC 정도밖에 사실상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없다 보니 점점 더 치킨 게임이 되면서 남는 기업들이 시장의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부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금이 있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앞장서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더 나은 장비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영업을 해나감으로써 실적을 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은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의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라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기업인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더 괜찮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자체를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중소형주의 주가는 어떻게 나타날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안에서 후공정 쪽의 핵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본딩 장비,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검사 장비 쪽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놓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중에서 캠텍이라는 검사 장비가 가장 강하기는 해요. 여기에서 일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인텍 플러스 이런 기업까지 함께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그리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한신기계입니다. 우리나라 공기 압축기 시장이 주도되는 만큼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6,100원, 손절 라인 5,0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쇼박스입니다. 영화의 흥행 기대 속에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 라인 3,85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